한미동맹의 의의인데요. 한미동맹은 이제 동아시아의 역외균형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이 동북아 균형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이제 그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아시아 균형제를 철회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제로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육사 졸업 연설에서 한 얘기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서 쭉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이 무슨 동북아 균형제냐, 한국이 자기 것도 못 챙기면서 무슨 균형제 역할을 할 수 있냐. 균형제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 힘을 쏠리면서 세력을 이제 전체적인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 국제정책에서 얘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이라고 아까 미국의 그 전략가들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전략은 역외균형제 역할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현재 역내에는 뭐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한국은 이 동아시아 국가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죠. 역외 국가지만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힘을 투사하면서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역외 균형. 그래서 이제 그 북중러와 한미일, 최근에 대만까지 끼면은 한미일 대 사이에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거를 관계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이 있고 한일 간에는 아직까지 이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정도까지만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조중우호협력조약, 그다음에 중러 설린우호협력조약이 있고 얼마 전 며칠 전에 체결한 조러 포괄전략 동반자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삼각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상호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조중우호협력조약 같은 경우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을 물어보면은 그건 이미 사문화된 건데 형식적으로 놔두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코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바로 그 조중우호협력조약이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그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개정하지 않고. 또 중국은 1961년도에 지금 중국이 맺고 있는 동맹 국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1965년인가요? 비동맹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북한하고 동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맞습니다. 동맹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동맹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소련, 중국하고 북한이 동맹조약을 맺었어요. 1961년도에. 그런데 소련은 30년 기한에서 나중에 이제 그 동맹조약이 이제 해제가 됐고, 그래서 동맹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뭐 북한도 필요하니까 해약을 해제를 원하지 않았고, 중국도 한반도 문제 개입을 위해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변명할 때 중국에서는 한국 걱정하지 마라. 우리 뭐 사문화된 조약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조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중우호협력 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고요. 이번에 조러 포괄 전략 동반자 조약에서 이 조선일보하고 그다음 미국의 비켜참한 그게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수많이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제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KBS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니라고 해도 되겠냐. 나만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제 말은 안 믿어가지고 마침 이제 장호진 안보실장이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보내줬더니 그때서야 이제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고요. 다만 이제 표현을 세게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동맹조약도 아니지만 준동맹조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동맹의 의의, 두 번째 의의는 지역에서의 역외균형제 역할이고 또 하나는 대북 전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그리고 증원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했던 워싱턴 선언 말고요. 1953년에 이제 전쟁 끝나고 했던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 오리지널인데 한반도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 정책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또 우리나라에 모여서 또 우리나라에서 한 게 캐나다에서 또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에 전력
제공국들이 다시 참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핵과 관련 재래식 일반적인 전쟁, 이건 핵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워싱턴 선언이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요 워싱턴하고 요거 다른 얘기죠. 요거는 한미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전 16국 기국의 워싱턴 선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단지 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포함하는 핵 위협을 한미가 억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이건 뭐 나중에 설리번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당시 요거 하고 나서 내일신문이라는 데 기고를 했었는데 정기 이제 컬럼을 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조정을 올린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딴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에 벌컥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일개 학자가 주장하거나 일개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놈들이 뭘 하는 얘기지 뭐 정치적인 표를 얻기 하는 거지.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하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미국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간에 이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 결과 설리번이 이제 한 2달 정도, 1달 반 뒤에 미 군축협회 연설하면서 이게 아주 애먹었다. 근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포기시켰다.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얘기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해양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미동맹 의의는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거부하는 억지자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좁게 얘기하면 인도태평양사가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해상교통로가 한반도가 참 이거 보면 좀 괴로운데 너무 좁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상교통로의 90% 이상이 요 대만해협 바깥으로 해가지고 남중국해로 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석유의 거의 100%죠. 거의가 아니라 100%가 글로 수송하고 나머지 이제 수출품들의 90% 정도가 해상교통로 남방 해상교통로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5개 해상교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90%가 이제 남방 해상교통로인데 이 부분에서 통행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지켜줍니까? 이게 그냥 뭐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지켜준 것이 바로 과거에는 미 태평양사령부, 지금은 이제 인도 태평양사령부가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지켜주는데 미국이 이제 자꾸 이제 열받는 건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되냐? 일본한테는 이제 2000내리 보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길게 생겼으니까 여기 말레카 해협뿐만 아니라 말레카 해협 넘어서 인도양까지 다 일본이 역할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거기다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일본이 그런 역할을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제주 민군 복합항입니다. 그래서 제주 민군 복합항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말레카 해협까지, 또 그거 안 되면 최소한도 대만 위쪽까지, 제주도 남방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건데 결국은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 역할을 미국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 동맹이 해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도련 전략이라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이 이제 걔네들이 도련 전략, 제1도련까지 지금 이제 장악한 상태입니다. 제해권을. 이걸 이제 미국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선 게 바로 이제 유령함대 전략작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지금 새롭게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작전사령부 내에도 우리가 다영역 작전 본부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그 공지전투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공군과 지상군을 통해서 막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이제 이 해양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공지전투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로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해공군 플러스 우주 사이버까지 총동원하는 이런 이제 다영역 작전을 통해서 중국의 도련 전략을 무력화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중국의 함도를 유령함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함대입니다. 그래서
미군 함정들이 실제로 제1도령까지 지금 제2도령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제1도령까지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중국의 탐지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무인 수상함 또 줌알트 스텔스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진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상 통제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둘러싸고 또 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은 중국의 이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거부하기 위해서 항해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일반 해상 자위대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지금 계속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한국 해군이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그 구단선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몇 년 전에 태풍을 피해가지고 이른바 그 무인도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무인도에 들어갔다가 중국이 계속해서 반발해가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해양 패권을 억제하고 해상교통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의 의의를 얘기했으니까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국제정책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율성과 안보 교환의 딜레마.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에 우리의 자율성, 외교적 자율성 또는 주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이제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과거 영국과 프랑스처럼 대등한 동맹일 땐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과 미국 이거는 이제 불균형 동맹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맺은 동맹의 경우는 이런 자율성과 안보 교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얻는 대신에 자율성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정전체제에 따른 비무장지대에서 한국 주권이 제약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데 유엔군이 이건 우리 관할이라고 해서 뭐 안 보내주잖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걸어서 북한을 갔는데 딱 들어가는 장면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미군 통제하에서 미군 차를 탄지 우리 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군 통제하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특히 38선 그 비무장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 미군 특히 유엔군의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 국방연구원이나 이 비겁한 국방연구원이나 이 보수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 통제권이 무슨 주권이냐. 이거 우리 한국과 미국 협의해서 하는 게 주권이 아니다. 근데 무슨 거짓말입니다. 실제 작전 통제권은 주권 문제가 맞고요. 실제로 왜냐면 김병조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사령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령관이 결정하고 부사령관은 협의하겠죠. 협의하는 정도지 결국 작전 통제 최종 결정권자는 사령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 주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높은 방위비 분담금 압력, 그 다음에 우리의 국내 여론이 대대로 반대했지만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는 부분,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이거를 뒤엎을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불평등 조항이 담긴 한미 FTA.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1대1에 따라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가입할 때 미국이 가입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영국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가 가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묻어가지고 그냥 가입을 했죠. 그 외에 이제 이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율성 안보 딜레마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루와 반기의 딜레마. 이거는 동맹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가 되는 거죠. 또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안 도와줄 수 있는, 아직은 그런 것보다도 이런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당시에 옛날에 이제 그걸 안 썼네.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할 때 당시에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와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만약에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안 하면 주한미군 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노심초사에서 당시에 이제 NSC 사무처에서 나온 아예 절충안이
파병을 하되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라고 해서 타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그 방기의 딜레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전투부대가 파병됐고, 이라크전에 자위통 부대가 파병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청와대 파병, 이거 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군사 개입, 이때 한국이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인태전략 보고서에 보면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 시에 연루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CSIS 보고서, 작년 1월달에 발표된 미 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제 물론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대만에서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지상군은 파견이 안 될 거라고 본다. 다만 주한미군의 미 공군 4개 편대가 있는데 이 가운데 2개 편대는 개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그러니까 오산과 군사의 공군기지가 하나의 이제 그 후방에서 기지로 활용되고, 제주 민군복합항이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공군 가운데 편대 가운데 2개 편대가 대만전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방기, 아까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 도발, 중국의 해상교통로 차단 등의 미국의 안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이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거 국제정치학에서 하는 이제 용어를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제가 해석을 해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2조에 보면은 3조와 2조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을 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는 뭐냐면 상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현재 영토, territories now, 또는 각 당사국이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 2조의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폭격기나 전투기가 우리가 설정한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올 경우, 이 부분은 뭐냐면 국제법상으로는 영해 침공이 아니라, 카디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비행기라고 하는 게 배나 탱크나 이런 거 달리 순식간에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 만약에 중국의 전투기가 서해에 떴다 그러면은 몇 분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서울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5분 내에 다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스크럼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적기가 뜨면 우리 공군기가 바로 같이 떠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지 마라. 근데도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경고 사격을 하고 실제 사격을 하는 거죠. 2020년인가 그때 그 러시아의 폭격기가 독도 상공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공에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우리 그 공군기가 경고했는데도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명탄 같은 걸 쏴가지고 나중에 물론 물리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침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무력 공격이 아니라는 걸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시키려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색지대 분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중국이 많이 쓰는, 필리핀하고 분쟁에서 많이 무장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무장 어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포나 뭐 총을 쓰는 게 아니라 곡괭이 낫을 들고 와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해경 한 명이 죽었죠. 해경 대원이 하나 죽은 적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냥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들어오면은 낫 곡괭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좁혀가지고 찌르고 해가지고 우리 해경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어선들이 포를 안 쏜다는 걸 알고 필리핀의 이제 해양 경찰이 오면은 물대포를 쏴가지고 경기 타격을, 물대포가 그냥 뭐 찍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적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압을 하기 때문에 뭐 기계가 파손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다 회색지대 갈등이거든요. 회색지대 분쟁인데, 이때는 뭐냐면 무력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작동 안 되는 영역이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영토 분쟁 시도입니다. 지금 얘가 이제 제가 여기 쓴 거 보면 Sea of Japan이라고 써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죠. 리앙크루트라고 써 있거든요. 리앙크루트 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CIA 보고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최근 거를 다시 이제 카피 뜬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뭐 무력으로 탈취하거나 뭐 하더라도 미국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이 해상 통제권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작전 통제권 누가 가지면 진린 제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명나라의 진린 제독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순신 장군은 그게 이제 하나의 전투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계속 코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여수에서 진치겠다 나가려고 할 때, 진린 입장에서 보면 뇌물 받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전쟁 와서 계속 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자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멀쩡하게 있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 죽이고 약탈하고 많은 그 재산을 훼손시켰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외국군하고 현지군의 입장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고 추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작전 통제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진린제독 밑에 있는 부제독이, 제가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누군가가 끝까지 이순신 장군한테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 진린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린이 움직이긴 하는데, 만약에 진린이 끝까지 동의 안 해주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런 명랑해전이고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니시 유키나가가 나가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전 통제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같이 이제 일본이 만약에 독도를 뺏었단 말이에요. 독도를 뺏었는데 우리 해군이 이제 이걸 탈취하려고, 다시 말하면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데,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하지 마! 그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미국은 한국 영토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가정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작전 통제권이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부분이고, 한미동맹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 한미동맹 맹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조약 자체에서도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